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부터 또 이 중부권을 시작으로 또 많은 비가 또 내린다는 예보가 있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스토킹 피해를 입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쇼까지 하면서 도주했다 붙잡힌 윤정우. 윤정우 신상이 저렇게 공개됐습니다. 1977년생 48 윤정우. 이미 수배 전단으로도 신상 일부가 공개됐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다 공개를 했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건 반장하는 시간에는 우리 집 거실 TV 리모컨 돈 터치랍니다 하신 인천의 이윤영님, 계엄도 탄핵도 대선도 다 끝났으니 이제 사반 다시 우뚝 솟을 겁니다 하신 김용성님, 자, 교도관 사칭하면서 한복 대여점 노쇼하려던 인간 평소 사반 잘 받았던 덕분에 피해 모면했습니다. 그놈 이름 김대엽이라고 하니 다들 참고하세요 하신 전주의 김현정님, 자, 용산에서 여수 가는 KTX입니다.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저렇게 발을 올려놓고 있어요. 정말 교양머리 없다. 종 내리세요 하신 이금희님, 자, 시골에 혼자 사는 엄마가 세탁기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했대요.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기사님이 세상에 아들처럼 저렇게 밥동무, 말동무 해주면서 같이 짜장면 드셨다고 합니다. 위니아 2주택 기사님 감사해요 하시는 온경남님, 자, 고현미, 정현철 부부님, 강성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몸으로 떼어. 자, 부산행 기차를 타기 위해서 택시로 서울역을 향하던 태국인 여성 관광객이 우리나라 택시 기사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제보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거기 없어? 내일 가고 부산 갈까? 부산까지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자, 저 양반이 얘기한 몸으로 때우면 되지가, 돈 없으면 알바를 해서라도 갚으면 되지였을까요? 아니겠죠.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던 30대 태국인 여성 관광객이 겪은 일입니다. 제보자는 이 영상을 촬영한 태국인 여성의 친구인데요. 이 태국인 여성은 부산행 KTX를 타기 위해서 어플로 서울역을 목적지로 택시를 불러서 탑승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휴대전화 음성 번역 앱을 통해서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택시기사가 보신 것처럼 여성에게 반말을 쓰면서 남자친구 있냐? 왜 아직도 결혼 안 했냐 물었을 뿐더러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니 힘든 일 아니다. 방 청소만 해주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여성이 부산에 놀러 갈 거라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이 택시 타고 부산 가자.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된다. 이런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심각하게 내뱉었습니다. 성희롱적이 아니고 명백한 성희롱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혹시 저 인간 진짜 무슨 짓 한 거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뭔 짓을 더 이상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역에 그나마 무사하게 도착했는데 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했다고 해요. 승객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저게 지금 성희롱인 측면도 있지만 무시하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차별적인 언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불안감하고 모멸감도 한번 느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제보자한테 지금 알려줬고, 제보자가 이제 이것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태국의 SNS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어요. 저는 택시 기사가 우리가 한국에 보고 있다. 있는 이게요? 예. 그래서 어쩐가. 태국에서 한국 택시 경보 이런 문구도 아이고. 뜬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걱정스러운 게 한국 관광 안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태극기에다가 그냥 무슨 칠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저 양반.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투명 옷 입은 사나이입니다. 자, 한밤중 정말 이 도로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헛들 달밤 러닝 중인 저 남성. 그런데
옷을 보니 없네 옷이. 살구색만 가득하네. 자, 그 와중에 허리에 둘은 저 검은색 줄 자그마한 힙색 달랑 하나 허리에 차고, 자, 심지어 맞은편에선 한 여성이 뚜벅뚜벅 마주오건. 도대체 이게 자, 양 변호사님, 보통 예.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산책로에서 지금 조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힙색 하나를 허리에 둘렀어요. 뭔가 고의적인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저 사람도 다른 의미에서라도 정상은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겠죠. 저 사진은 지금 지난 14일 저녁에 경기도 안산의 화정천 근처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산책을 나가셨던 제보자가 목격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러닝을 하고 있었겠죠. 러닝도 저것도 어쨌든. 그런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힙색으로 앞부분만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리면 뭐합니까? 저러고 뛰는데 뛰느라고 다 드러나서 훤하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제보의 신분에 말에 따르면 그때 다른 두 여성도 산책을 하고 있었고요. 하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거 한밤중에. 그러니까 말이죠. 여기 산책로입니다, 팀장님. 가족 단위,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오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112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찰차, 즉 경찰차가 오는 걸 확인했는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화정천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저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는데 남녀노소가 산책하는 곳이긴데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저 남성 사실은 과다 노출일 경우에는 여기 계시겠지만 경범죄 처벌법을 해가지고 10만 원 이하 벌금만 처하는데 아까 그 양 변호사님이 말한 대로 중요 부위가 보였다고 한다면 이건 형법상 공연 음란죄가 되기 때문에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몸으로 산책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비틀비틀 하다가 쾅입니다. 자, 새벽 시간 문 닫힌 이 카페 앞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비틀비틀 호랑나비 스텝을 밟는 두 남성. 야야, 우리 저기서 좀 쉬었다 가자. 자, 그런데 지훈아, 우리 평생 같이 가는 거야. 날만 징그럽게 레슬링 하다 중심을 잃고 카당. 카페 유리문과 쾅. 자, 이 사람들 잠시 멈칫하다가 야, 뭐냐 이거? 깨진 거 같은데? 우리 모르는 일이냐, 모르는 일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갈 거예요 하면서 저렇게 손잡고 룰루랄라 갑니다. 그 와중에 또 사이는 되게 좋아 또. 자, 남의 유리 박살내놓고 정작 본인들은 저렇게 해막네요. 네, 지난 6일 제보자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매장 유리가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해봤는데 새벽에 두 남성이 유리를 깬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남성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더니 서로 끌어안으면서 장난을 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유리에 부딪혔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들은 유리 깨진 걸 확인을 하고 휴대전화로 한참을 뭘 찾더니 괜찮다는 듯이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또 한 남성은 떠나면서 모자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데요. 뭔가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안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저 사람들 말이죠. 아직도 안 잡혔답니다. 설마 이것도 미제 사건? 자, 이걸 미제 사건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러 갔는데 신고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요? 자, 영상으로 봤을 때는 과실이 확실합니다.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이 안 됩니다, 형사상으로. 그래서 접수가 안 됐는데, 근데 계속 이제 좀 항의를 하니까 결국 도망간 남성들 확인해준 이 CCTV는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택시 타는 것을 좀 확인했는데 현금 결제를 해서 동선을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하. 그래서 지금 안 되는데 사실은 형사처벌은 안 되는데 민사는 가능해요. 고의 과실에 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불법행위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제 경찰이 그냥 무책임하게 형사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이 민사로 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블러만 드러내면 사실 금방 돈 갖고 올 것 같아요. 수입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을 본인이 지금 했는데 나중에 청구는 가능한데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진정서를 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뭐 이렇게 사이가 좋아, 막 껴안고. 그러기나 말입니다. 그리고 저 정도 연령이면요 저렇게 주변에 시설물도 많고
넘어져서 뭔가를 부술 수 있다는 것도 아이고, 인지할 아이고, 수 있을 아이고, 만한 아이고, 아이고. 나이로 보이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저랬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뭐라고 했을 텐데 아이고. 술을 많이 했는지 곱게 술 마셔.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대리님, 귀가 아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20대 여성입니다. 옆자리에 30대 대리님이 계시는데요. 활발한 성격에 주변에 관심도 많고 특히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일부터 사적인 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일할 때도 끊임없이 말을 건다는 건데요.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도 다혜 씨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물으면 손님을 앞에 두고 도와드려야 해요. 또 우리 애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했는데 주연을 맡았다면서 하루 종일 동영상을 틀어놔서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또 밥 먹으면서도 어제 와이프랑 싸웠는데 내가 잘못한 건지 들어보라면서 열변을 토하시는데 혹여나 누가 안 해본 편이라도 들면 설득이 될 때까지 토론을 해요. 그래서 팀원들이 대리님이랑 있으면 귀에서 피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또 남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누구는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새 남친이 생겼더라. 환승인 것 같다. 이번에 결혼한 누구는 처가가 땅부자더라. 배 아파 죽겠다. 이런 얘기도 가감없이 말합니다. 결국 대리님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도 점차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악의 없이 말하는 건 알겠지만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지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말 많은 대리입니다. 다혜 씨 아니 백주임이 아직 은행 생활을 얼마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이거 진짜 호강에 겨운 고민이다. 너 진짜 말 수 없고 과묵한 사람 옆에서 근무해봐야 김은배 대리가 그래도 재밌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칠 거라고. 은행 업무 이게 얼마나 무료하니? 내가 옆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조잘조잘 말이라도 해주니까 자기도 그냥 그런 거부터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자기한테 무슨 갑질을 하니 희롱을 하니 자기 좀 괜찮게 봤는데 섭섭하다 진짜. 그건 그렇고 어제 우리 지훈이 발표한 것 좀 봐라. 아유 아빠 닮아서 센터에 있다 얘. 여기야 동그라미. 아,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입니다. 대리님, 김은배 대리님, shut up, X.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대리님이 30대라고 하는데 너무나 말이 많고 부부싸움이라든지 아이 동행싸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뒷담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들어주면 계속 하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데 만약에 저 대리가 계속 그럴 경우는 대리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만이 저 대리가 안 할 것 같아요. 저 참으면 안 됩니다. 너무 예. 말이 많네요. 예. 자, 우리 박 변호사님도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는 사실은 그냥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말을 좀 줄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피하는 방법을 좀 택하는 게 어떨까 피하는 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좀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영혼 좀 빠져나간 듯이 아니, 그러니까 바라보다가 방법을 좀. 예, 이렇게 뭐 영혼 빠져 바라보다가 조금 뒤늦게 답을 합니다. 아, 한참 하다가 예? 아 다시 예. 예? 아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말귀를 잘 못 알아먹구나. 딴 대상자를 찾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좋은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연자분에게 말씀을 많이 하실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다 가뜩이나 말 많은데 이제 사연자분이 아직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도 선의를 베풀고 싶어서 또 상급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줄줄줄 다 푸는 거거든요. 저는 박지훈 변호사만큼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시하라고 그냥 귀 어디 이제 목이 들어왔나 뭐 이런 식으로 들은 책 말자 하지 마시고 특히 근무 중일 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 업무 중입니다 하고 바로 일하세요. 아, 근데 백다희 아나운서는 이제 조직 생활 하니까 알잖아요. 네, 이게 진짜 그렇죠. 옆자리에 얘기하기가 쉽지 앉은 않죠. 옆자리에 앉은 선배가 상사가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지금 두 분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수가 이게 있겠어요? 어려워서 이렇게 업무 중에는 저 처리를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서 피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점심시간이나 다른 때는 솔직히 그냥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티내지 말고 최대한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뭐 약속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댓글도 볼게요. 내 사랑 선희민희님.
제가 은행 직원이지만 옆에 저런 직원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정중하게 얘기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엘프아리님은 듣고 무시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엠버님, 저도 저거 당해봤는데 정말 화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건 크게 효과가 없고요. 그냥 어벙한 척 넘어가세요라고 박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처방. 똑같네요, 저랑.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사만 제보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그룹 더보이즈 출신의 주학년이 일본 성인 비디오 배우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같은 소속사인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도 업무 배제됐는데 주학년의 사생활 논란과 연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뭐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의 성추문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서 뭐 어제 오늘 뜨거운 또 막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제 그룹 더보이즈의 멤버 주학년 씨가요, 일본 성인 비디오 배우인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더보이즈로 데뷔한 주학년 씨는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고, 아스카 키라라 씨는 2007년 일본에서 성인 비디오 배우로 데뷔를 해서 현재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2018년에는 한국에서 팬미팅을 개최한 적도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난달 말에 일본 도쿄의 한 프라이빗 술집에서 만나서 성매매까지 했다는 한 연예 매체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성 청소년 팬이 다수인 아이돌 그룹 멤버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성인물 배우와 성매매를 했다는 사생활 논란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물론이고 대중들도 큰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더 보이즈 멤버 주학년 씨, 저는 처음에 이름이 상당히 독특하다 싶었는데 그 아빠가 홍콩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들으신 것처럼 11살 연상의 일본 성인물 배우와 근데 양 변호사님 이거 그 최초 보도가 어디예요? 믿을 만한 겁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보도한 건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주간 문춘이라는 주간지에서 지금 일본의 지인들이 지난 29일에 이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하고 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면서 주학년 소속사 측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의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국내 매체에서 이걸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마침 공교롭게 지난 16일에 주황식 소속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유는 또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틀 만에 화대를 주고 성매매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주학년이 개인 사생활 이슈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즉시 활동 중단 조치를 했다.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가기 어려워서 팀에서는 탈퇴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 일본의 주간 문춘이라는 그 잡지사가 이런 유명 인사들의 어떤 뭐 불륜 보도 이런 걸 되게 뭐 많은 특종을 했던 되게 그런 매체죠. 활동 중단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팀에서 탈퇴를 하고요. 소속사와도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앞서 들으신 그 성추문 보도에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오잉? 뭐 이렇게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MC몽이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저희가 전해봤는데 자, MC몽 씨가 진짜 왜? 자, 매체 보도에서 주학년도 있지만 100에 소속된 프로듀서 역시 같이 성매매 때문에 이거 업무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13일 날 이 같은 소속사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 씨가 업무에 배제됐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MC몽이 이때 100 설립한 인물인데 왜 업무에 배제된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개인 사정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 추측이 지금 가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MC몽이 배제된 거 아니냐. 그래서 추측되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MC몽 씨는 저 100라는 소속사의
그냥 뭐 고용된 이런 프로듀서가 아니라 지분 절반을 갖고 있던 오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진짜 상당히 치명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도 무슨 입장을 냈을 거 아닙니까? 아직 MC몽 씨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누리꾼들은 MC몽 씨의 그 SNS 게시물에 뭐라고 올렸냐면 오빠 뭐해요? 설마 아니겠죠? 그런데 왜 예전 게시물을 다시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 어린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 그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SNS 게시물 몇 개만 MC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의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니까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 좀 지나면은 자기가 입장을 해명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주학년 씨는 앞서 그 더 보이즈 그분은 뭐 자필 네. 또 편지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SNS에 자필로 사과문을 썼습니다. 5월 30일 날 이렇게 뭐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 성인 비디오 배우와가 만났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성매매나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매매 관련 의혹을 지금 부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과는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신문고에 요거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결국 서울 강남경찰서에 여청가에 이게 배당이 됐고요. 결국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최초 보도한 매체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기 때문에 주학년 씨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 증거는 뭔지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그 뭐 술자리 동석한 게 뭐 그렇게 큰 죄겠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죠. 예. 아무런 죄가 아니에요. 동석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성매매는 우리 법상에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말처럼 술자리 동석은 맞지만 그 이외에 불법적인 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그렇게 전속 계약을 해지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뭐 팀에서 나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말이죠. 글쎄요. 그런 부분은 일단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상대 한쪽이 일본에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주학년 씨 같은 경우는 홍콩 출신이면 이걸 가지고 뭐 출입국을 막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사정 하나서 출국해버리면 수사가 과연 진행될지도 일단 의문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서수사 입장은 좀 확고해 보입니다. 이 원헌드레드를 MC몽하고 같이 설립한 차가원 회장이 공식 입장을 내놨거든요. 일단 팬과 대중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고요. 사생활 태도 관리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도 반성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아티스트 및 구성원으로 인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티스트는 주학년인데 구성원은 누구야? 아하. 그러니까 또 그래서 다시 또 MC몽 아닌가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MC몽 씨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냉면집. 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놀라면서 몸을 피합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돌진한 차량에 식당 안팎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서는데요. 이 사고로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엔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행복했던 것도 잠시, 이날 이후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은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이 내용을 미리 좀 보면서 진짜 되게 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딱 일주일 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스튜디오 촬영을 앞두고 드레스와 예복을 고르기 위해서 이 서울 강남을 찾았다가 앞서 보신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자, 그 정말 짤막하게 이 그냥 사고 보도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저희가 이 예비 신랑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자, 두 사람 오는 10월 18일 날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자, 이 사람들 지난 12일에 2주 뒤에 웨딩 촬영하려고 드레스하고 예복 같은 거 맞추러 강남에 갔는데 오전에는 예비 신부 드레스를 벌써 골랐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예비 신랑 예복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준비 단계에서 점심을 이제 먹으러 강남에 아주 유명한 냉면집에 들렀다고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식사를 마치고 예비 신랑이 이 별관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했고요. 곧이어 예비 신부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잠시 후에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도 들렸고요. 식당 안팎이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은 등지고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못 봤는데 한 승용차가 행인을 덮치고 식당 앞에 주차된 차에 겨우 부딪히면서 멈춰선 상황, 보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자, 식사도 거의 다 했고 이제 오후에는 신부와 같이 신랑 본인이 입을 예복을 고를 일만 남았던 상황인지라 굉장히 설레고 기대됐던 상황. 자, 예비 신부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사고 당시 상황 신랑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화장실을 갔다가 와이프가 오는 사이에 쾅 소리가 나서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차가 그 건물을 들이받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혹시 더 다친 사람 봤냐고 하니까 앞에 누가 쓰러졌다고. 그때부터 저는 정신 나가서 뒤쪽으로 해서 나가보니까 쓰러져 있는 여자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맨발이었고 검은 옷 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뛰어갔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그 정신을 잃고 눈을 뜬 채로 기절해 있었거든요. 야,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네, 예비 신랑은 일단 쾅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이 식당 안으로 쓰러진 사람도 보였고 이 비명을 지르거나 우는 등 이 식당 안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혼비백산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이 밖을 보니까 사고를 낸 차량의 바퀴는 헛돌고는 있었지만 일단 멈춰선 상태였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도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진 않아서 일단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화장실에 간 예비 신부가 오질 않고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 예비 신부를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주변에서 더 다친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앞에 누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이 식당 주방과 연결된 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 술 같은 걸 괴짝으로 쌓아두는 곳 옆으로 여자 다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CCTV 등을 확인해 보니까 예비 신부는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에 돌진한 차량에 부딪혀서 그곳까지 튕겨져서 날아갔던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맨발이었지만 발이 너무 부어 있어서 예비 신부 다리 같지 않아 보였는데 검은 옷자락을 보고 예비 신부인 걸 알아봤고 얼굴을 보니까 눈을 뜬 채로 기절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앞서 보셨던 그 사진 웨딩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예비 신부가 오빠 이거 어때? 자,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붕 날라가지고 눈을 뜬 채로 실신을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셨을까요? 자, 그래도 다행히 예비 신부는 정신은 차리셨어요. 자, 예비 신랑은 신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하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두 번째 드레스가 제일 예뻤어가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그래도 봤는지 오빠 여기 어디야? 나 왜 누워있어? 하길래 제가 최대한 정신을 차리자 해서 아무 일 아니야 아무 일 아니야 하면서 바닥이 너무 뜨거워 막 이러는데 괜찮아 그냥 금방 시원하게 좋게 괜찮아 이러면서 아무 일 아니라고 막 달래주고 있었어요. 이제 나 웨딩드레스 입고 있었는데 지금 나 뭐 하고 있지? 왜 여기 내가 누워있어? 이러길래 기억하지 말라고 웨딩드레스 오늘 두 번째 입었던 게 제일 예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일부러 정신 안 잃게 하려고 그러고 있었죠. 아니야. 오늘 아까 두 번째 입었던 게 제일 예뻤어. 그렇게
안심을 시키신 거예요. 의식을 잃지 말라고. 어? 너무나 화나고 슬픈 순간이었던 겁니다. 예비 신부가 쓰러지는 걸 모습을 보고 이 예비 신랑은 무슨 뭐 소리도 지르고 말도 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당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신부를 봤는데 눈에 초점을 잃은 상태로 기절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떠서 오빠 여기 어디야? 왜 내가 누워있어?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말대꾸를 하는데 이 신부가 바닥이 너무 뜨겁다라고 해서 금방 시원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예비 신부는 사고가 났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웨딩드레스 입고 있었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냐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근데 그런 신부에게 너 지금 다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괜찮다. 너 아까 입은 거 2번째 웨딩드레스가 제일 예뻤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의식을 잃지 않게 우리 정말 뭐 영화 같은 데서나 많이 본 거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예. 계속 그렇게 신랑이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아,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할지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다행이죠. 살았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팀장님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처참한 모습인데요. 예비 신랑 이야기 되면은 가장 심각한 부상이 뭐냐면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 고관절하고 다리뼈 사이에 있는 그 뼈가 부러져 가지고 골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이 벌어진 것인데 그러면 철심을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또 문제는 또 골반뼈도 부러졌기 때문에 골반뼈가 붙어야만 임신도 가능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앞으로 2년 정도까지는 임신도 할 상황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냐면 이석증에다가 항문 출혈 그리고 이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두개골이 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온몸이 타박상, 열상, 온몸이 성한 데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10월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약금 이런 거를 환불도 받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남녀 상당히 곤란하고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 가족 여러분 특히나 이번 주 토요일이 양가 상견례였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상견례였는데 취소를 했다고 하고요. 또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가 수술을 받는 동안 예비 신부 휴대전화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업무 연락을 조금 챙겨주려고 했던 건데 근데 패턴을 풀어보니까 첫 화면이 예비 신부가 사고 직전에 SNS에 그 드레스 입은 모습을 올리려고 했는지 그 화면이 제일 먼저 떴대요. 그래서 예비 신랑 마음이 이걸 보고 정말 너무나도 아팠다고 합니다. 현재 예비 신부는 지나가는 차만 봐도 잔뜩 겁을 먹고 우는 상태고 병원에서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 2년은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픈 걸 참아가면서 재활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하고 걷는 것도 한두 시간씩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예비 신랑은 24시간 예비 신부를 직접 돌보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비 신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잡힌 계약과 상담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간병에만 전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예비 신부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일은 제쳐두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예비 신부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예비 신랑분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 신부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계신데요. 자, 이 얘기도 해야죠. 도대체 그럼 그 운전자 누구냐? 80대 여성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본인은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예비 신랑의 생각은 다르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그 할머니가 운전석에서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 거를 직원 중에 한 명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막 나오라고 막 꺼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소리가 갈게요 나와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거든요. 할머니가 타고 있을 때는 계속 차 바퀴가 허공에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내리니까 바퀴가 멈췄었거든요. 급발진이라고 우리시겠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기가 힘들죠. 박 변호사님 어떻게 예. 들으셨어요? 자, 이게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이 검은색 승용차 나오자마자 행인 한 명을 들이받고 그 이후에 결국 속도를 못 줄이면서 식당으로 돌진하면서 또 여러 행인들하고 사람들하고 받고 주차된 차량하고 부딪히면서 멈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 좀 나왔지만 식당 직원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유리창 막 깨면서 좀 나오라고 발 떼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바퀴가 허공에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엑셀을 밟은 것 같아요. 본인은 급발진 얘기를 하지만 사고 나서 좀 긴장을 한 다음에 브레이크 밟아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가지고 좀 더 앞으로 나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일단 예비 신랑은 또 한 가지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큰 사고를 겪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게 지금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 신호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상해로까지 인정이 돼야지 되는데 이 중상해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 언제 인정이 되냐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영구 장애가 남았을 때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고. 이 피해자가 재활치료 잘해서 몸이 낫잖아요. 그럼 처벌을 안 받는 와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저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었거든요. 되게 당연히 이게 나았기를 바라야 아니, 되는데 그렇다고 저 사람 처벌받으라고 장애가 있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나으셔야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또 형사처벌은 면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예비 신랑에 따르면 아직까지 사고 운전자로부터 연락 한 번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비 신랑 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고령 운전자 문제를 좀 제발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정의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두 남성이 한 청년을 가운데 두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앳된 얼굴의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끌려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한 경찰서 안. 수사관은 곧장 누군가의 행방을 추궁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아들의 비밀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난 2013년 여름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이 경찰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보름 정도. 그래서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55세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까 정말로 이상했던 게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수상한 흔적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 아파트 혼자 사는 아파트인데 1억 9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집안에서 유심칩이 분리가 된 상태로 아버지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는데 또한 집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들 앞으로 된 아버지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은 딱 이 정도만 돼도 당장 그 아들을 찾아갈 거예요. 네, 당시 아들은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받고 곧장 집에서 검거를 했는데요. 이때 경찰이 아들한테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아들은 태연한 표정으로 아버지 시골 가셨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추궁을 이어가니까 22살이던 아들은 끝내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안 도와줘서 친구들이랑 같이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아들은 생활비에 유흥비까지 대출로 쌓인 빚만 1,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아들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 아버지 인감 도장도 뭐 갖고 가고 뭐 돈이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빚도 있었고 아버지 인감도장은 왜 가져갔어요?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 인감도장 가지고 그 집 팔라 그랬죠. 네, 그걸로 해서 있는 집 팔고 시골 가서 살려고 했어요. 집돈은 어디다 쓴 거야? 그건 이제 전역하고 와서 그 집 구하고 가전제품 같은 거 사들었어요. 자, 박 변호사님. 자, 원래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씨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서 이 씨를 키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문제를 일으켰고요. 아버지하고도 갈등도 계속 있었던 걸로 보여요. 최근에 이제 전역을 한 다음에 전역을 하고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고 수원의 원룸에 본인 혼자 이제 거주를 하면서 뭐 유흥비라든지 등등으로 한 1,4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1,400만 원을 자꾸 갚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갚아줄 수 없느냐라고 요청을 했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갚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혼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요, 팀장님.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아버님을 살해하려고 고등학교 동창인 홍모 씨를 끌어들였습니다. 공모로 끌어들였는데, 홍모 씨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21세인데요.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빚이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이 씨가 홍 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님을 같이 살해하게 되면 1,000만 원 빚을 갚아주고 자동차도 사줄게. 이렇게 하니까는 그 제안을 홍모 씨가 받아들여가지고 범행을 실행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또 뭐냐면, 추가로 공범 2명을 또 끌어들였는데, 그 공범 2명의 사항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모 씨의 여자친구인 15살의 그 배모 양을 끌어들였고요. 또 홍 씨의 여자친구인 16살의 정모양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공범이 4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성 2명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퇴한 여성이 있기 때문에 그 4명이 합동을 해가지고 범행을 했던 것이죠. 성인 남성 2명과 미성년자 여자 2명, 4명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일단 성인 남성 2명이 그날 저녁에 아버지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두드리니까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라는 자가 둔기로 아버지를 공격을 해서 제압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서 붙잡은 다음에 그 공범에게 흉기로 공격을 하고 시켰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 뭐 끔찍한 범행이 이루어졌고, 제가 차마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아버지가 숨진 다음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근처 PC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앞서의 2명의 여자친구 있죠. 그렇게 4명이 택시를 타고 나주로 갑니다. 아버지 카드로 택시비 30만 원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나주에 있는 한 저수지에 아버지 시신을 유기했던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상상이 되십니까, 가족 여러분?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아버지를 뒤에서 붙잡아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공범이라는 놈한테 야, 지금이야. 지금 처리해. 근데 이 자식들이 법정에 가서는 또 막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겼다면서요? 맞습니다. 법정에선 공범 홍 씨는 이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건 맞지만 직접 흉기를 휘두른 건 내가 아니라 이 씨다 라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나도 찔렀고 홍 씨도 찔렀다면서 진술이 엇갈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여자친구 정양과 배양도 전반적인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도구와 시신을 가방에 넣은 건 우리가 아니라 이 씨와 홍 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아들이라는 이 씨 22, 공범 홍 씨 21, 그리고 이들의 여자친구 15, 16.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존속 살해죄입니다. 아버지를 사망케 했지 않습니까? 존속 살해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존속 살해임에도 불구하고 재질 자체도 매우 안 좋다고 재판부는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범행 후에 태연이 아버지 집에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이 그냥 살아갔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유족들도 이거는 사형 선고하는 게 맞다. 유족들이 가족들이죠, 어떻게 보면 유족들. 와. 또 범행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이제 홍 씨인데, 이 사람도 2011년도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30년에 2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이 2명의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가담 정도가 좀 경미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당시 소년부에 송치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희가 보통 이렇게 가족 간에 이런 사건들 보면은 그래도 그 정말 혈연이 뭐라고 하면서 정말 선처해달라 막 이래서 그런 걸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흥분했는데, 세상에 보십시오. 가족들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답니다. 도저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행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껏 원했다라고 하는 게 그 돈 1,400만 원,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해치고 나서 그걸로 친구들끼리 어디가 살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가족이라고 해서 그거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을 뭐 차라리, 그리고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화가 가능할까? 내 자식이지만 사회에 나와서 또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도 들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가족들마저도, 유족들마저도 차라리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이른 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차선을 빠르게 달린 트럭이 오토바이를 추월하고 거침없이 차선을 넘어가는데요. 아, 불안하다. 네, 아유, 내리막길을 쭉 빠르게 달려가던 그 어. 순간 버스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더니 네, 아, 옆에 있던 정류장을 덮치고 맙니다. 네,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얼른 옆으로 도망치는데요. 설마.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트럭을 버리고 도주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빨라요, 너무. 저 너무 빠릅니다. 비 오잖아요, 비 레인. 아니, 세상에 빗길에 저렇게 과속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보자마자 사고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니까요. 아, 답답합니다, 진짜. 다음 이어갑니다. 아유, 진짜. 자, 아이를 낳은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서 오토바이를 쾅 들이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쓰러진 남성에게, 자 보세요, 또 달려듭니다. 어우, 애기. 이 오토바이, 멧돼지에 대해서 차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때 옆에 있던 누군가 막대기로 멧돼지를 위협해서 멀리 쫓아냈습니다. 멧돼지가 떠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다가와서 남성을 챙기는데요. 아유, 왠지 아이 다쳤을 것 같은데. 남성은 어린 아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그나마 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더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야, 저는 이렇게 한 번 부딪히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쓰러진 저 부자를 향해서 야, 진짜. 자, 다음 이어갑니다. 날이 많이 더운 모양입니다. 시원하게 차려입은 남성들이 도로를 달리는 차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차를 힘껏 세 명이서 밀고 있습니다. 고장났구나. 심지어 다른 차가 보세요. 좀 있다가 다른 차가 옆으로 지나가도 그냥 욱 차를 밀면서 도로를 열심히 걸어갑니다. 더웠는지 아예 옷을 벗었어요. 아무리 도로가 한적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아이, 고장났네. 그게 아닙니다. 이 셋이요. 술을 진탕 마셔가지고 차마 음주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밀고 있었던 건데 저걸 칭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튼 저 상태로 무려 500m나 끌고 가는데 현지 경찰 음주운전 아닙니다. 근데 도로법 위반입니다. 라고 입장을 해냈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업고 가지? 들고 가지?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들고 가는 거 좋은 방법인데. 들고 가면 괜찮아. 좋습니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주차된 차 밑에 강아지가 서 있는데요. 위험하다. 그런데 뭐 때문인지 편안하다 못해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시원하게 등을 긁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차 범퍼를 휴대폰처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평소 강아지의 아니, 다리로는 표정 닿을 수 없는 곳이 표정 있다 좀 봐. 보니까 유독 저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귀엽네요. 박 변호사님 표정이 너무 그윽합니다. 와, 정말 좀 시원한 느낌. 너무 시원해 보이거든요. 저 눈빛은 세상 모든 어떤 행복을 가진 강아지 모습 아닌가요? 행복해. 와와와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은비 팀장님도 보고만 계실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반려견 너무나 똑똑합니다. 등을 긁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자연산 타투.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제로. 홈매트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매트매트 홈매트. 지치지 않으세요?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비타민 B군이 2배 강화된 뉴 센트룸이 23가지 영양을 꽉 채워주니까 비타민 B군이 2배로 새로워진 센트룸을 만나보세요. AI가 만든 미래의 로봇 청소기? 아니, 로보락이 만든 현재의 로봇 청소기. 다시 한번 변신. 그렇게 혁신 로보락. 로보락.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